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난리난 한국 핵잠수함 소식. 2. 우크라. 미국 때문에 핵 포기했다. 3. 한국. 세계 6번째로 스텔스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 있는 국산 무기 개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난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의 미사일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총 27발로 확인되었지만 올해만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79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국제사회와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국제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평가하고 적절한 제재와 대화의 창구를 모색하여 안보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직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션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합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원자로 SMR를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의 6월 26일 2일이 이를 딴 362 사업, 즉 핵잠 3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10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수함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목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오른쪽 화살표 상업용 원자로 오른쪽 화살표 핵잠수합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 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합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합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 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어스,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미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사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이유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속사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의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 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천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3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3분찌개 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 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3국이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의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케케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돈바스 정전 조약인 미न्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건데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의 손실률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전 세계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국가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로만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적의 대공망을 파괴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국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건 매와 병아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강의 방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미친 짓을 계획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전쟁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전쟁의 장기화를 노리고 무차별 짐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서방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이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해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아 국민으로 인간 방패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내년 1월쯤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선포하고 50터부터 70만 명의 인원을 짐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1차 동원령 30만 명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땅은 무식하게 넓고 인적 자원은 한 줌밖에 없는 러시아에서 50만 터부터 70만 명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짓과 다르게 없습니다. 더구나 1차 동원령 때 30만 명을 징집하는데도 내란 직전에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2차 동원령은 국가적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동원병들이 전장에서 사지멀쩡하게 무사 생활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사상률은 193%를 돌파했습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19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병력의 41%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 중 3분의 1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보급도 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갈려나간 1차 동원병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에 내다 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하든 절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러시아군의 모든 무기체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손실률은 이미 최초 투입 물량을 기준으로 20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기갑 차량의 4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률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사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초 1200대의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전차 손실량은 2924대에 달합니다. 초도 물량의 243%가 파괴되거나 노획된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군이 보유한 전체 전차가 3300대 남짓인 걸 감안하면 무려 88.6%의 전차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현대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구소련 시절 무기체계와 처참한 정비 능력, 그리고 부정부패로 고철이나 다름없어진 치장 물량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에 남아있는 기갑 전력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다 북한에서 쪽푸모, 성군호 같은 2.5세대 전차까지 빌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동원병을 투입해봤자 보병이 한개이고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 2명당 총 1개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에서 사정이 괜찮은 건 공중전력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전 초도 물량 기준으로 회전 미끼의 110%를 손실했으며 고정 입기의 85.2%를 잃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전멸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기갑 전력에 비하면 아직은 몇몇 부대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공중 전력도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중 전력이 그나마 멀쩡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운용을 한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 헬기가 떴다 하면 격추해버린 스팅어로 인해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스팅어 생산 라인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요격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효용성이 의심되던 멤페즈가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멤페즈가 현대전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도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도 러시아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경고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봐야 북한에 비하면 매들 장난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방공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은 마주 모레전부터 625 전쟁에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의 제공권을 빼앗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중 전력을 띄울 수 없으면 한국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다수의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군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라는 사거리 5.2km, 상승 한도는 3.5km 수준의 구식 멤페즈지만 이런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만 무려 14,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보유한 대형 공격 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이 수치는 가히 철벽이라는 표현도 막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헬기 전력이 고작 북한의 멤페즈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멈청난 해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DIRCM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에 배치 중인 군사 강국입니다. DIRCM은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을 뜻하는데요. 현대의 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클수록 관성함법, GPS, 디지털 명상 참조, 레이더 명상 참조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적외선 추적 방식입니다. 특히 멤페즈처럼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일단 값이 싸고 목표물의 여론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라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스텔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의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미사일 교란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만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도 미사일에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DIRCM은 적외선 방식의 유도를 기만시켜주는 최첨단 기만 체계입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일 앞에 열 탐지 카메라를 매달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DIRCM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착해 조종실에 미사일 접근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회전식 열상 카메라에 미사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회전식 열상 카메라는 접근 중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준하고 기만 광원 장치가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 광원을 발사합니다. 즉 레이저 형태의 아주 강력한 적외선을 투사해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만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아주 강력한 플래시를 비춰서 일순간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시각 정보를 잃은 미사일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목표를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더구나 한국의 DIRCM은 초단위의 짧은 시간으로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고 완전 능동식이라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만 성능 덕분에 DIRCM은 대공 방패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만이 DIRCM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2014년 우리 군이 미국의 DIRCM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거부다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맘 판다고 못 만들었던 건 이미 수십 년 전이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판매를 거부당한 지 고작 4년 만에 DIRCM 개발에 성공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의 DIRCM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에 DIRCM을 탑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기에는 DIRCM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에는 맨페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번개 5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S-3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S-300은 미사일에 따라 최대 200km까지 요격 가능한 우수한 지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S-300도 DIRCM을 탑재한 전투기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러시아군의 Su-57을 들 수 있습니다. Su-57은 시제기 1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전투기지만 아직 단 1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DIRCM 탑재 전투기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u-57은 우크라이나 서부나 키이우 같이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곳을 폭격할 때 투입되었는데요. 이는 Su-57이 스텔스기인 덕도 있지만 DIRCM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텔스기와 DIRCM의 조합이 전투기의 작전 명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DIRCM은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KF-21입니다. 실제로 에드는 2030년까지 KF-21 탑재용 DIRCM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공지 이상을 견디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DIRCM의 작동 방식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빔 제어 연구 사업, 기만 기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KF-21 개량 로드맵과 비교해보면 블락 3단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KF-21 블락 3와 DIRCM의 동시 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개발 완료되면 첨단 군사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방어력은 물론이고 스텔스기라는 압도적인 공격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미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